우리에게 큰 상처를 줬지만 사건을 해결해준 무당. 뭔가에 부딪혔다. 아니 내가 뭔가를 들이받았다. 운전대에 얼굴을 묻은 자세를 유지한 채 나는 길게 몇 번의 심호흡을 했다. 내 술 냄새를 내가 맡을 수 있을 정도로 과음을 했다. 이마에 따끈따끈한 액체가 흘러내린다. 아마도 머리에 상처를 입은 것 같았다. 에어백이 터졌음에도 벨트를 매지 않아 창에 머리를 받은 모양이었다. 조수석을 돌아보니 오늘 나이트클럽에서 꼬셨던 여자애가 없었다. 날 두고 도망쳐. 나는 천천히 차문을 열고 나왔다. 주변에 안개가 10개 끼어 있음을 그제야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차의 보닛 부분에서 불이 난 것처럼 증기가 올라온 것도 볼 수 있었다. 가로등을 끼고 있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것이다. 어른거리는 와중에서 시계를 들여다보니 새벽 3시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서 있을 힘도 없었다. 나는 가드레일을 등지고 자리에 앉아 몸을 쉬었다. 음주로 경찰에 걸리고 안 걸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지금은 쉬고 싶었다. 사고 후 3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어디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개슴츠레 뜬 눈으로 그 소리의 정체를 확인하였다. 멀리서 경광등을 반짝이며 달려오는 차량이 보였다. 짭새 새끼들 졸라 빨리 오네. 나는 고개를 푹 숙이고 그들이 나를 데려가기만을 바랬다. 내 옆에 차량이 멈춰 서고 차문을 여닫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저씨 괜찮아요? 나의 불규칙한 숨소리와 냄새를 느꼈는지 그는 말을 이었다. 아저씨 술 마셨구먼. 대답이 없자 그는 나의 어깨를 툭툭 치며 뭔가를 내밀었다. 아저씨 내 명함이니까 아침에 차 찾아가셔. 뭐요? 나는 그의 뜬금없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경광등을 밝힌 그 정체는 견이 차였다. 경찰이 아니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쪼그려 앉아 나를 보며 씩 미소를 지었다. 아저씨 이마 찢어졌네. 병원에 빨리 가보시오. 그리고 곧 경찰 올 텐데 빨리 이 명함 챙기셔. 그는 내 오른쪽 상의 호주머니에 명함을 끼워 넣더니 내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차가 견인되는 그 순간까지도 나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견인차가 멀어지는 소리로써 그가 이곳을 떠났음을 알 수 있었다. 시발 놈들 돈이 되면 사람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거군. 나는 몸이 휘청거리는 상태에서도 정신은 제대로 박혀 있었는지 그 남자의 무성의함에 넋두리를 했다. 늦은 가을이라 그런지 반코트를 입고 있음에도 무지 쌀쌀했다. 나는 반코트를 꽉 움켜쥐고 품속으로 더 밀어넣으며 체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낯선 여자의 음성이 들렸다. 아저씨, 추워요. 나도 추워.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대답했다. 아저씨, 추워요. 나는 갑자기 확 짜증이 밀려왔다. 나는 고개를 치켜들고 그 여자를 향해 소리쳤다. 아 씨발, 나도 춥다니까. 예응은 안개 속에서 가드레일을 따라 10여 미터 앞에 웬 낯선 여자가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다. 그 여자의 모습은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다. 가까이 다가올수록 그 모습은 나를 더욱 소름 끼치는 전율로 빠져들게 만들었다. 원피스를 입은 온몸이 물에 젖어 있고 청백색의 피부에 소름 끼칠 정도로 검은 눈과 긴 생머리 짙은 눈썹. 두 팔로 몸을 감싼 채 그 여자가 나를 향해 두 발을 질질 끌듯이 걸어오고 있었다. 아저씨, 추워요. 헉, 시발 당신 뭐야? 나는 갑자기 순식간에 체내의 알코올이 모두 분해된 것처럼 정신이 확 깼다. 아저씨, 여기 너무 추워요. 점점 더 다가올 때마다 선명해지는 그녀의 모습은 사람의 몰골이 아니었다. 피부가 심하게 뜯겨 있었고 피부 밖으로 노출된 뼈가 여기저기 보였다. 특히 왼쪽 뺨은 피부가 거의 다 벗겨져 속에 어금니까지 보였다. 심장이 터질 듯이 쿵쾅거렸고 등골이 송두리째 얼어붙는 느낌이었다. 나는 등 뒤에 가드레일을 지지대로 삼아 몸을 천천히 일으켰다. 뭐야 씨발. 가까이 오지마. 나의 요구에도 그녀는 두 발을 질질 끌며 천천히 내 앞 2미터까지 다가왔다. 따다닥 따다닥. 오한을 느끼는지 그녀의 이빨 부딪히는 소리가 터진 왼쪽 뺨 사이로 새어나왔다. 이 씨발 오지마. 나는 내 몸을 제대로 주체할 수 없는 와중에서도 춤을 추듯 그녀를 향해 발길질을 하였다. 바로 그때 이봐요, 아저씨. 낯선 남자의 부름에 나는 고개를 획 돌렸다. 택시였다. 택시기사가 창을 열고 나를 부르고 있었다.
나는 대답도 없이 미친 듯이 택시의 뒷좌석에 올라탔다. 나는 타자마자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그에게 부탁했다. 아저씨, 아무 병원이나 가요. 빨리요. 알았소이다. 택시는 기다렸다는 듯이 미터기를 누르고 잽싸게 출발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뒷창을 통해 그녀를 확인했다. 멀어지는 시야 속에서 우두커니 나를 지켜보는 그녀가 보였다. 혹시발. 나는 재빨리 고개를 앞으로 돌렸다. 뭘 그렇게 놀라시오? 50대로 보이는 택시기사는 나의 안절부절 못하는 행동이 기이한 듯 물었다. 아저씨, 그 여자 봤어요? 무섭게 생긴 여자. 무슨 여자요? 방금 전 내 앞에 있던 여자 말이에요. 아이고 냄새야. 오늘 과음하셨구나. 이마도 다치시고. 기사는 내 말에 대답할 생각은 하지 않고 룸미러를 통해 내 상태를 살피기에 여념이 없었다. 아저씨, 그 여자 봤냐고요? 못 봤는데요. 택시기사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나의 유난스러운 행동에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나는 몸을 일으켜 앞 좌석 사이로 고개를 내밀어 다시 소리쳤다. 바로 내 앞에 있었는데 왜 못 봐요? 아이고 깜짝이야. 못 봤다니까요. 이 양반 많이 취하셨네. 시트에 피 묻히지 말고 앉아 있어요. 거참 젊은 양반이 이 새벽에 뭔 짓이래. 택시기사의 꾸지람에 나는 앞좌석 사이에 들이밀었던 머리를 뒷좌석에 던지듯이 눕혔다. 나는 길게 몇 번의 심호흡을 한 후 조금 전의 기억이 어떤 것이었는지 정리하기 시작했다. 이봐, 젊은 양반. 일어나. 얼마 되지 않은 사이에 나는 잠이 들었던 모양이다. 기사의 부름에 나는 천근만근 같은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개슴츠레 뜬 두 눈의 응급실과 병원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그런데 그 병원은 사고 지점에서 한참 떨어진 곳이었다. 뭐야? 누가 여기까지 데려오래? 순간 미터기에 찍힌 27,000이란 숫자가 눈에 들어왔다. 이런 시발 사기꾼 같으니라고. 나는 얼른 택시 밖으로 기어나왔다. 따뜻한 곳에 있었기 때문인지 다시 견딜 수 없는 취기가 몰려왔다. 나는 몸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비틀거렸다. 운전석에서 내린 택시기사가 나에게 다가오더니 말을 건넸다. 아무 병원이나 가자며. 치미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나는 비틀거리며 그의 멱살을 잡기 위해 달려들었다. 이 씨발. 누굴 등 쳐먹으려고. 기사는 내 두 손을 움켜쥔 채 어이없다는 듯이 말을 이었다. 야 임마. 내 택시 안에 네 피 묻힌 값은 내놓아야지. 이 시발놈. 그 순간 택시기사는 들것을 밀고 병원 직원이 나오는 것을 보자 나를 밀치고 운전석으로 돌아갔다. 야 임마. 이따가 정신 차리면 돈 받으러 올 테니까 치료나 잘 받고 있어. 열린 창문 틈으로 이렇게 한마디 내뱉더니 그는 회심의 미소를 짓더니 차를 몰고 달아났다. 내게 다가온 직원이 내 얼굴을 유심히 살피더니 물었다. 싸워서 다친 겁니까? 직원의 친절한 물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의 말은 여전히 거칠었다. 몰라 시발 새끼들아. 이 말을 들은 직원들은 나를 제압하고 들것 위에 눕혔다. 나는 누워서 실려가는 와중에도 욕설을 멈추지 않았다. 그 기사 시발놈 죽여버리겠어. 개새끼. 응급실 내로 들어서자. 그제야 나는 내 두 손과 두 발이 골절한 자의 부목처럼 들것에 묶여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야 시발 니들 뭐하는 거야? 직원들은 나의 물음에 아무런 대답 없이 수술실로 나를 이동시켰다. 야 시발 놈들아. 나를 왜 묶어? 내가 정신병자야. 나의 괴성에 그제야 들것을 밀던 직원 한 명이 내려다보며 답을 했다. 이봐요. 수술하다가 움직이면 당신 얼굴 찢어지는 수가 있어. 수술실로 들어서자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가 났다. 담당 의사에게 나를 맡긴 건지 그들은 모두 수술실 밖으로 나가버렸다. 야, 이것 좀 풀어줘. 나는 소리를 지르며 바동거렸지만 도저히 내 힘으로는 벨트의 장력을 이겨낼 수가 없었다. 야, 이 시발 놈들아. 나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안개가 낀 것처럼 세상이 뿌옇게 변했다. 안개 뭐야? 병원에 웬 안개? 잠시 후 내가 잠시 잠잠해지자 한 사람이 조용히 들어와 내 옆에 서서 나를 물끄러미 내려다봤다. 그 사람 배경에 비치는 조명등 때문에 얼굴은 확인할 수 없었지만 실루엣으로 보아 여자 간호사임이 분명했다. 뭘 쳐다봐? 나는 아직도 분노를 잠재울 수가 없었다. 뭘 그렇게 빤히 쳐다보냐고.
내 말의 그 검은 실루엣은 아무 말 없이 주사기에 약을 채워 바늘을 통해 공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이봐,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녀는 아무런 응답도 없이 주사기 안의 공기를 다 밀어내었는지 조용히 머리를 숙여 나에게 다가왔다. 그 검은 실루엣의 얼굴이 나에게 충분히 가까워지자 나는 비로소 그 실루엣 속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 만일 놀라서 죽는다면 이렇게 죽을 것이다. 그녀의 머리에서 흘러내린 시뻘건 피가 새하얀 얼굴에 수많은 세로선을 긋고 있었다. 귀밑까지 찢어진 입속으로 하얀 치아가 드러나 보였고 그 하얀 치아 틈 사이로 흘러내린 빗물이 채워지고 있었다. 시발. 숨소리 같은 나의 작은 신음소리와 함께 내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근육세포들이 멈춰버렸다. 그리고 난 의식을 잃었다. 이놈아, 정신 차렸냐? 흐려진 초점이 윤곽을 잡아가자 나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아버지임을 알아보았다. 개놈의 자식 나이 처먹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네. 아버지의 푸념에는 이제 이골이 났다. 변변한 직업도 없는 놈이 술 처먹고 쌈질이나 하고 다니니 이거 원.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순간 오른쪽 이마가 욱신거려 손을 가져다 대었다. 두툼한 반창고가 만져지는 것으로 보아 어제 다쳐서 꿰맨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싸움한 거 아니거든요. 이런 미친놈. 그럼 어디 전봇대라도 들이받았냐? 에이, 좀 그만하세요. 그때 침대 커튼을 열어젖히고 누군가 얼굴을 들이밀었다. 나는 너무 놀라 비명을 질렀다. 간호사였다. 나의 비명소리에 간호사가 물었다. 괜찮으세요? 나는 잠시 긴 한숨을 몰아쉬고 고개를 끄덕였다. 보호자분 나가실 때 사인하시고 원무과에 치료비 납부하시면 됩니다. 간호사는 사무적인 말투로 아버지에게 말을 건넨 후 뒤돌아 걸었다. 아버지 나가기 전에 여기에 만날 사람이 있어요. 뭐? 누구? 간호사요. 꼭 봐야 될 간호사가 있어요. 내 말에 어이가 없다는 듯이 아버지는 잠시 나를 응시했다. 그리고는 내가 어느 정도 예측한 대답을 날리셨다. 이런 미친놈. 너 같은 양아치 새끼가 간호사를 어떻게 알아? 어디 또 하나 후려서 어떻게 해보려고? 아버지, 그게 아니고 그만 닥치고 나갈 준비나 해. 난 아버지에게 저항할 수가 없다. 잘생긴 외모와 부잣집 아들이라는 이유로 나에겐 여자들이 많이 따랐다. 많이 따른 만큼 내 생활은 난잡해져 갔다. 여자를 건드리는 것은 일도 아니었고 임신 중절만도 몇 번은 되는 것 같았다. 상습 음주운전으로 몇 개월 실형을 살아본 적도 있고 조폭 여자를 건드려 살해 위협을 받아본 적도 있다. 아직까지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운이 좋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버지가 엄청난 돈을 썼기 때문이다. 내가 알고 있는 금액만도 1억 5천이 넘었다. 그런 엄청난 백이 되어준 아버지에게 저항한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나는 어쩌면 지금 철창 속 어두운 골방에 처박혀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외투를 걸치고 아버지를 뒤따라 나섰다. 그런데 그때 우리 앞에 경찰 복장을 한 두 사람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김성태 씨? 네. 경찰의 물음에 나는 무의식적으로 대답했다. 역시나 옆에 있던 아버지의 호통이 시작되었다. 이런 미친놈. 너 또 사고 쳤냐? 나이가 있어 보이는 한 명이 나에게 자신을 소개했다. X경찰서 교통계 최정수 경장입니다. 어제 새벽 X동, X대로에서 차로 가로등을 들이받고 도주를 하셨더군요. 오, 제가요? 전차를 몰지 않았는데요. 이럴 수가. 분명히 견인차가 내 차를 끌고 갔는데. 이런, 혹시 그 견인차 운전자가 불어버린 건가? 아니면 어제 나이트에서 오셨던 그년이 불어버린 것인가? 그럼 이마에 난 그 상처는 뭡니까? 이거요? 술 먹다가 옆 테이블 애들하고 싸움이 붙어서. 조사하면 나올 테니까 일단 서로 같이 갑시다. 아니, 내가 운전을 안 했다는데 무슨 증거로 가자는 겁니까? 내 말에 그 경장은 허탈한 웃음을 한 번 짓더니 말을 이었다. 지금 장난하는 거요? 당신 차에 앞유리하고 에어백에 난 핏자국 당신 거 아니면 뭐요? 국과수에 넘겨볼까요? 에이 씨발. 나는 머리를 털듯이 극적이며 욕설을 내뱉었다. 옆에 서 있던 아버지는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이 나를 노려보더니 이내 한마디를 내뱉고 병실을 나섰다. 난 사인하고 간다. 경찰차에 실려서 경찰서로 향하는 동안 나는 시무룩한 표정을 유지한 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서른도 안 된 젊은 양반이 경력이 화려하네. 뒷좌석에 금속봉에 채워진 수갑이 어제 나를 묶었던 들것의 벨트보다 더 단단히 나를 잡고 있는 듯 보였다. 그때 나는 궁금한 게 하나 떠올랐다. 아저씨 뭐 하나 물어봅시다. 뭐요? 내가 사고 난 건 누가 불었어? 누가 불다니? 아니 견인된 차 어디서 찾았냐고요? 뭔 소리야? 당신 차 사고 현장에 그대로 있었구먼. 뭐요? 나는 순간 머릿속이 잘 정리되지가 않았다. 아이 씨발 뭐가 어떻게 된 거야? 그때 문득 나는 머리 깊은 곳에 묻혀있는 작은 기억이 하나 떠올랐다. 그래 명함. 견인차 운전사가 주고 간 명함. 나는 이곳저곳 내 호주머니를 뒤졌다. 이윽고 오른쪽 상의 주머니에서 명함 대신 작은 쪽지가 손에 걸렸다. 사일런트 NJ 0101-234-5678. 뭐야 이거? 쪽지에 적힌 엉뚱한 메시지는 그 내용만으로 나를 놀라게 만든 것이 아니었다. 거기에 적힌 글씨체는 내 것이었다. 나는 멍하니 고개를 쳐들고 푸념 섞인 말을 내뱉었다. 헐 씨발 미치겠네. 이 말에 앞 좌석에 두 경찰이 이해한 듯이 물었다. 이봐 친구, 왜 그래? 교통계 조사를 받는 내내. 나는 무슨 말을 해야 경찰들이 내 말을 믿어줄 것인가만 생각했다. 야 그러니까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예커차가 네 차를 끌고 간 다음 너는 병원으로 택시를 타고 갔고 그리고 치료받고 아침에 일어났단 말이지.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경찰이 나타나서 왜 차 두고 도망쳤냐고 하더라 이거야. 아이씨 진짜 미치겠네. 너 술 어지간히도 취했나 보다. 이대로 가다가는 나는 가중처벌을 받을 게 뻔했다. 상습 운전으로 실형을 살았는데 이번엔 좀 세게 맞을 수도 있다. 야 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효과 만빵의 정상 참작이 뭔지 알아? 초범이라는 거야. 대한민국 그 어느 판사도 초범에 대해서는 관대해. 그런데 너 같은 놈은 일말의 정상 참작의 여지도 없어. 나는 교통계 경찰을 응시한 채로 조용히 눈을 감고 입술을 깨물었다. 여전히 나는 그의 불친절함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었다. 잠시 후 나는 억지로 평안한 표정을 지은 채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저씨 한 번만 봐줘요. 제가 누굴 친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운전을 했다는 증거도 없잖아요. 이 모든 것도 다른 사람이 운전해서 다친 거라고 하면 되잖아요. 저 이번에 들어가면 인생 종칠지도 몰라요. 그러자 경찰은 몸을 뒤로 눕혀 의자에 기댄 채 팔짱을 끼며 답을 했다. 거참 내가 할 말이 없다. 눈을 뜨고 애원하는 듯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고 있는 동안 나는 순간 그와 겹쳐서 뒷배경에 보이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아저씨. 뭐? 아저씨 머리 좀 치워봐요. 뭐 새끼야? 빨리 머리 좀 치워봐요. 내 눈동자의 초점이 자신이 등 뒤로 향해 있음을 안 그는 몸을 돌려 나와 같은 방향으로 시선을 맞추었다. 얼굴만 확대되어 덩그렇게 붙어있는 벽보. 사람을 찾습니다. 이름 XXX, 나이 미상. 벽보 속의 여자는 어디선가 본 낯익은 얼굴이었다. 긴 생머리 짙은 눈썹. 나는 비명을 지르며 작은 철제 의자와 함께 튕기듯 뒤로 나동그라졌다. 야 임냐. 왜 그래? 바닥에 쥐저앉은 자세로 나는 손가락으로 벽보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 여자 어제 봐봤어요. 뭐? 내 말 한마디에 나는 교통계에서 형사계로 넘어갔다. 형사계로 넘어가자 조금 전에 교통계 조사가 얼마나 친절한 대우였는지를 바로 알게 되었다. 강력계 형사들은 눈빛부터가 달랐다. 너, 이 여자 본 곳 어디야? 중저음의 목소리를 가진 한 형사가 벽보에 붙어있던 같은 전단지를 내 앞에 밀어보이며 물었다. 무섭게 치켰던 눈과 까칠하게 도단한 수염이 그를 더욱 경계하게 만들었다. 어제 제가 사고 난 데서요. 내 목소리는 이미 주눅이 들어 있었다. 지금 거기로 안내해. 말 한마디에 생각보다 일이 커지는 듯 싶었다. 20여 명의 의경들과 강력계 형사팀이 사고 현장으로 이동을 시작했다. 형사들과 같이 차를 탄 나는 몸둘바를 몰랐다. 너, 그 여자 어떻게 봤어? 앞좌석에 탄 중점에 그 형사가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나에게 물었다. 그게 확실히 그 여자 맞지? 예, 맞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 같지가 않았어요. 뭐가? 물에 빠져 한참 뒤에 발견된 사람처럼 창백한 얼굴에 여기저기 살이 뜯겨 있고요. 설명을 하는 와중에도 나는 그 여자가 머리에 떠오르자 소름이 밀려왔다.
나의 머뭇거림에 형사가 말을 재촉했다. 계속 말해봐. 물에 젖은 원피스 차림으로 저한테 춥다면서 발을 질질 끌며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란요. 전 너무 무서워서 택시 타고 도망쳤죠. 내 말이 끝나자 그 형사는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다. 그때 운전을 하고 있던 다른 형사가 그에게 물었다. 마도, 그 자식이 한 말과 똑같네요. 마도, 생소한 이름에 나는 귀가 쫑긋해졌다. 너 귀신 볼 줄 알아? 중점의 그 형사가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을 내게 던졌다. 예. 사람 같지가 않았다면서? 그렇긴 한데. 그러고 보니 어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은 내 부족한 IQ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것들이었다. 물에 부른 시체 같은 여자. 병원에서 봤던 등골이 얼어붙는 듯한 끔찍한 형상의 그 간호사. 생각만 해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다. 그리고 내 차가 왜 거기 그대로 있는 거지?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니라면 뭐란 말인가? 그냥 가위에 눌린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나? 그런데 꿈이라고 치부하기엔 너무나도 생생했고 현실적이었다. 그들이 다 죽은 여자라면 그렇다면 내가 정말로. 그리고 앞 좌석에 앉아있는 형사들은 뭔가 나의 허무맹랑한 꿈 같은 얘기에 뭔 개소리냐며 호통 넘치지 않는가? 그리고 귀신 볼 줄 아냐는 질문은 또 뭔가? 거대한 음모가 서려있는 무서운 사건에 떠밀리는 듯한 이 기분은 또 뭔가? 당분간 술을 끊어야겠다. 사고 현장에 도착한 형사들과 의경들은 주변을 이잡듯이 뒤졌다. 특히 도로와 인접한 개천에 풀숲은 경찰들의 주수색 대상이었다. 10여 분의 시간이 흘렀을까? 여깁니다. 한 의경의 외침에 모두들 먹이를 발견한 승냥이 떼처럼 풀숲 사이에 긴 선을 그으며 한 곳으로 몰려들었다. 가드레일에서 지켜보던 나도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풀숲으로 뛰어들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하천 정화조가 눈에 들어왔다. 그것을 발견한 의경이 시뻘겋게 녹슨 정화조에 뚜껑을 열어놓은 채 코를 움켜쥐고 있었다. 나를 포함한 거기에 있는 모든 이가 본 것은 부패되어 썩어가는 한 여자의 시체였다. 더욱 나를 경악해 만든 것은 지금 내 눈앞에 썩어가는 이 시체가 어제 나에게 살아서 걸어왔던 그 여자라는 것이다. 갑자기 입에서 토사물이 쏟아졌다. 시각적인 자극은 견딜 수 있었지만 후각적인 자극이 내 위장을 파도치게 만들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 거기에 있는 의경 5명 정도가 고개를 돌리고 연신구역질을 해댔다. 경찰서로 돌아오는 동안 나는 넋 나간 사람처럼 눈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사건 현장에서 쏟아낸 토사물 때문인지 시큼하고 역겨운 냄새가 아직 코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 너 음주 운전한 거 없던 걸로 할 테니까 집에 돌아가면 항상 핸드폰 켜놓고 기다리고 있어. 그 중저음의 형사가 나에게 제안을 했다. 저 보내주시는 건가요? 그래. 그런데 필요하면 다시 부를 거야. 그제야 나는 정신이 번뜩 들었다.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다. 안도감이 밀려오면서 동시에 몇 가지 궁금증이 떠올랐다. 그런데 아저씨, 그 시체 뭐예요? 살해당한 거예요? 아직 몰라. 김나연이라는 여자인데 실종 신고 후 3개월 만에 찾은 거야. 딱 봐도 이건 살인사건이잖아요. 국과수 조사가 끝나봐야 돼. 갑자기 소름 끼치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아저씨 그럼 제가 귀신을 본 거예요? 아저씨 말 좀 해봐요. 귀신이든 아니든 이번 사건 해결에 내가 도움이 된 건 사실이야. 그건 고맙게 생각한다. 형사의 대답에서 그가 뭔가를 감추는 듯한 뉘앙스가 느껴졌지만 나는 더 이상 알고 싶지가 않았고 물어본다 하여도 그가 대답해 줄 것 같지 않았다. 다시 한동안 나는 침묵 속에 빠져들었다. 한동안 이어지던 어색한 침묵을 깬 것은 나의 궁금증이었다. 아저씨 그런 시체 많이 봐요? 뒷좌석에 앉아있는 나의 질문에 형사가 고개를 잠시 돌려 피식 웃음을 보였다. 그런 걸 왜 물어? 그냥 궁금해서요. 아까 같은 시체 보면 꿈에 안 나타나요?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지. 그런데 그건 그나마 양호한 거야. 형사는 시선을 다시 앞으로 돌려 팔짱을 끼며 말을 이었다. 목매달아서 목이 1.5배나 늘어난 상태로 혓바닥을 턱까지 길게 내밀고 나를 쳐다보는 시체 한번 봐봐. 그건 진짜 꿈에 나타난다. 에이 겨우 그 정도예요. 나의 비아냥거림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말을 이었다. 아직도 잊을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순경 시절에 집에 누가 침입했다는 여자의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적이 있었지. 조그만 벽돌식 단독주택이었는데 현장에 갔더니 불은 꺼져 있고 문이 잠겨 있는 거야. 원래 수색 영장 없이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날은 느낌이 안 좋더라고. 나는 방범창을 부수고 조심스럽게 창문을 통해 들어가려고 시도했어. 그런데 큰 장롱 하나가 창문을 반쯤 막고 있는 거야. 난 그것을 간신히 밀어내고 창문 안으로 발을 간신히 내디뎠는데 순간 윤활유 같은 무언가에 미끄러져 방 안으로 굴러떨어지듯 넘어졌지. 나동그라져서 뒤로 누운 상태가 된 나는 옆에 무엇인가를 감지하고 고개를 돌렸는데 난 그때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다. 처참하게 살해되어 누워있는 피범벅이 된 여자 시체와 눈이 마주친 거야. 얘기를 듣고 있던 나는 마치 그때 그 형사가 된 기분처럼 소름이 끼쳤다. 눈을 동그랗게 부릅뜨고 죽었는데 마지막 숨이 새어 나오는 건지 입에서 피거품이 부글거리는 소리가 나더라고. 형사는 잠시 입을 굳게 닫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1년 가까이 꿈속에 그 여자가 그 얼굴, 그 모습으로 나타나 나를 괴롭혔지. 나는 으스스한 기운에 입을 열지 못했다. 너 좀비 영화 봤냐? 네. 고통이 극도로 심해지거나 죽음에 임박하게 되면 엄청난 양의 엔도르핀이 뇌에서 분비되지. 엔도르핀 때문에 고통을 못 느끼는 거야. 전쟁 영화 보면 폭탄 맞아서 자기 팔이 떨어져 나간 줄도 모르고 남은 한 손으로 총 들고 진격하고 있잖아. 교통사고도 마찬가지야. 트럭에 치여서 하반신이 지시어져서 떨어져 나갔는데도 그것도 모른 채 숨이 멎을 때까지 도로 위를 두 팔로 기어다니는 사람도 있어. 좀비처럼 말이야. 나는 잠시 할 말을 잊고 침을 한번 꼴딱 삼켰다. 형사도 할 짓 못 드네요. 나의 장난기 어린 말투가 나 스스로를 진정시키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것을 알아챘음에도 그는 더 잔인하게 나를 압박했다. 그나마 형사는 좀 낫지. 현장 정리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출동하니까. 신고받고 처음으로 출동하는 순경들은 뭘 보겠냐? 투신에서 머리가 깨진 시체. 불에 타서 검게 그을린 피부가 벗겨져 나가 속살을 드러낸 시체. 나도 그런 끔찍한 광경은 대부분 순경 시절에 본 거지. 몇 마디의 대화가 끝나자 경찰서에 가까워지는 듯했다. 경찰서의 정문에 도착하자 그 형사는 나에게 조금 전에 약속을 재확인한 후 나에게 항상 대기하고 있기를 부탁했다. 나는 안부 인사를 한 후 차문을 열고 내렸다. 문을 닫으려는 순간 나는 중요한 질문거리가 하나 떠올랐다. 아저씨, 제 차 어디서 찾아가야 돼요? 그거 비싼 건데. 기다려 임마. 조사가 끝나면 교통계에서 연락이 갈 거야. 다음에 다시 보자. 경찰가 멀어지는 것을 보자. 나는 상의 주머니에 집어넣은 오른손의 중지를 축혀 올렸다. 조카 시발 내가 다시 오나 보자. 나는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향했다. 그런데 진짜로 내 차 어디 있는 거야? 내 차량의 소재가 궁금하긴 했지만 이 순간 나를 더 궁금하게 만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 지금 무봇 주머니 속에서 매만져지는 작은 쪽지의 내용이었다. 사일런트 엔젤 0101-234-5678. 도대체 이게 뭐지? 몇 초 동안의 망설임이 있었지만 호기심을 참지 못한 나는 이내 휴대폰을 꺼내 쪽지에 적인 숫자대로 버튼을 눌렀다. 발신음이 반복되면서 왠지 모를 긴장감이 감돌았다. 여보세요. 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 거기가 어디죠? 나는 조심스레 그에게 물었다. 너 누구야? 그냥 사일런트 엔젤을 찾고 있어요. 갑자기 내 고막을 찢는 듯한 그의 폭언이 들려왔다. 너 누구야? 개새끼야. 헐. 나는 얼른 휴대폰에 폴더를 닫아버렸다. 헐 씨발놈. 졸라 까칠하네. 그런데 나의 독백이 끝나기가 무섭게 휴대폰이 요란한 벨소리를 울려댔다. 조금 전 그 번호였다.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왠지 모르게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머리를 맴돌기 시작했다. 여보세요? 너 이 번호 누구한테 얻은 거야? 그 까칠한 남자였다. 아니 그냥 제 후주머니에 메모 쪽지가 있어서 뭔가 하고 연락한 건데요. 사일런트 엔젤은 어떻게 알아? 그냥 누가 알려주고 간 거예요. 저도 잘 몰라요. 휴대폰 송화기를 손으로 막고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지 아니면 그냥 말을 하지 않는 건지 그는 잠시 동안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여보세요? 나는 그를 불렀다. 그제야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오늘 저녁 6시에 X역 3번 출구로 나와 있어.
제가 거길 왜 가요? 죽고 싶지 않으면 나와 있어. 뭐라고요? 내 대답을 무시한 채 통화는 종료되어 버렸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는 잔잔한 연못에 조그만 파문이 일 듯 소리 없이 두려움이 몰려왔다. 작은 실밥을 잡아당겼더니 걷잡을 수 없이 옷감이 풀어헤쳐지는 듯한 기분이었다. 휴대폰을 들고 한동안 멍하니 자리를 지키던 나는 굳은 결심을 하고는 발걸음을 집으로 향했다. 미쳤어. 내가 거길 왜 가? 시발 놈들. 내가 돈 먹을 줄 알고. 나 스스로를 이렇게 다독거리며 나는 집으로 향했다. 택시 요금이 없어서 나는 버스를 타고 갔다. 얼마 만에 타는 버스인지 모른다. 고등학교 졸업 후 아버지를 졸라 자가용을 샀다. 여자를 유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차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 이후로 버스를 탄 기억이 없다. 사실 학창시절에도 버스를 탄 기억이 거의 없다. 아버지가 늘 학교까지 자신의 차로 바래다 주었기 때문이다. 그런 것에 너무 익숙해진 나는 커다란 운송수단에 몸을 맡긴 채 여러 사람들이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각자의 목표 지점으로 향하는 광경이 너무나도 어색하게 느껴졌다. 오른쪽 이마에 두툼한 반창고를 붙인 채 서 있는 내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다. 띵동.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버스 소리에 섞여 휴대폰 문자 알림이 울렸다. 오빠 경찰서 가면 나 아빠한테 죽거든. 도망쳐서 미안. 연락 줘. 시발년.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욕설에 주변 사람들이 긴장하는 눈치였다. 집 근처에 도착한 나는 절친한 친구인 준호를 실내 포장마차로 불러냈다. 응도 나처럼 변변한 직업 없이 집에 돈이 많다는 이유로 놀고 먹는 녀석이었다. 야, 웬일로 포장마차냐? 돈 떨어졌냐? 준호는 인사 대신 나를 비아냥거리며 원형에 가니 의자에 앉았다. 이마는 왜 그래? 헐 시발 말도 마라. 새벽부터 지금까지 온갖 쇼를 다 하고 다녔다. 뭔 일이야? 우선 술 좀 시키고 진정 좀 하자. 아니 다친 놈이 뭔 술이야? 아이 시발 닥치고 그냥 조금만 하자. 맨 정신에 있을 수가 없어. 몇 시간 전에 술을 끊어야겠다는 다짐은 온데간데 없었다. 나는 준호와 함께 소주를 들이키며 무용담처럼 내 얘기를 늘어놓았다. 준호는 기이한 미스터리라도 듣는 것처럼 어린아이처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내 말을 듣고 있었다. 얼마가 지난 후 약간의 취기가 올라오자 나는 시계를 들여다봤다. 7시가 조금 넘었다. 갑자기 술이 깨는 듯했다. 헐 7시가 넘었네. 너 시발 아까 내가 말한 새끼가 약속한 시간이 6시 아니었어? 나는 애써 평온함을 유지하려 했으나 밀려오는 두려움을 막을 수가 없었다. 게다가 집으로 가는 길은 길고 어두운 좁은 도로변 길이었다. 준호야. 우리 집까지 차 좀 태워주라. 시발놈. 이젠 나까지 음주운전 시키네. 알았어 임마. 나와 준호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실내 포장마차 밖으로 나섰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따르는 몇 개의 검은 그림자를 미처 살피지 못했다. 우리의 차량이 어두운 도로변 길에 진입하자 갑자가 낯선 차량 한 대가 우리 앞을 가로막았다. 미처 그들이 누구인지 확인하기도 전에 서너 명의 건장한 놈들이 준호의 차로 달려들었다. 갑자기 앞유리에 파열음이 들렸고 파편처럼 유리 조각이 내 얼굴을 향해 쏟아졌다. 차 문을 열고 뛰쳐나가려 하자 눈앞에 소뚜껑만 한 손이 순식간에 다가와 내 얼굴을 강타했다. 쿨럭쿨럭. 간신히 기도를 열어젖히는 힘겨운 기침 소리와 함께 나는 의식이 돌아왔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지금이 몇 시인지 도저히 감을 잡을 수 없었다. 눈의 초점이 서서히 맞추어지자 주변의 광경이 눈앞에 들어왔다. 화사한 테라스처럼 고급스럽게 꾸며진 약간 어두운 실내 공간이었다. 누군가가 내 정면에 의자에 앉아 있었고 주변에 건장한 서너 명이 무게를 잡고 서 있었다. 나 또한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두 팔이 위저 뒤로 포박당한 채 꼼짝을 할 수가 없었다. 내 주변만 할로겐 등처럼 강렬하게 아래로 내리비치는 빛 때문에 의자에 앉아있는 그의 얼굴은 정확히 볼 수가 없었다. 확실한 건 두목으로 보이는 그가 담배 하나를 물고 있고 의자에 앉아 다리를 꼰 채 최대한 거만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너 누구야? 전화 속에 그놈 목소리였다. 제 친구는요? 죽지 않았으니까 걱정 마.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간신히 입을 열 때마다 상처난 오른쪽 이마와 손으로 가격당한 왼쪽 광대뼈가 아려왔다.
난 내가 내 번호와 사일런트 엔젤을 어떻게 아는지 궁금할 뿐이다. 전 정말 몰라요. 누가 알려준 거예요? 그게 누구야? 몰라요. 메모 쪽지가 그냥 제 호주머니에 있었어요. 좋은 말로 할 때 말해. 그놈이 누구야? 말이 통하지 않는 그와의 대화가 계속되자 순간 나도 모르게 분노 섞인 짜증이 밀려왔다. 몰라. 시발. 모른다는데 왜 자꾸 지랄이야. 나의 괴성에 주변에 잠시 적막이 감돌았다. 그리고 잠시 후 그 남자의 손짓이 있자 건장한 청년 한 명이 나에게 서서히 다가왔다. 막장에 다다랐다는 생각이 들자 나는 두려움보다는 오기가 생겼다. 차라리 죽여라 시발 놈들아. 그 건장한 청년은 나에게 주먹질 대신에 내 팔뚝에 주사기를 꽂아 알 수 없는 주사액을 밀어넣었다. 뭐뭐 하는 짓이야? 나의 물음에 두목으로 보이는 그가 입을 열었다. 넌 잠시 후 진실만을 말할 것이다. 족가고 있네 십새끼들.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나의 말은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었다. 조명등 너머에 그 남자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주사약의 효과를 기다리는 듯했다. 잠시 후 주사액 때문인지 눈앞의 초점이 다시 흐려지기 시작했다. 몸이 나른해지면서 편안함이 몰려왔다. 나도 모르게 희죽거리는 웃음이 입에서 새어나왔다. 기분이 좋아지고 몸이 날아갈 듯 가벼워졌다. 동굴 속의 울림처럼 그 두목 같은 남자의 음성이 들려왔다. 너 누구야? 김성태. 너 뭐 하는 놈이야? 놀고 먹는 백수지 뭐야? 너 사일런트 엔젤을 어떻게 알아? 뭐더라? 그놈이 죽어갔어. 내 차 가져간 놈? 누구? 갑자기 주변에 얇은 안개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안개다. 안개. 안개가 낀다. 기분이 들뜨고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도 나는 삭신이 오그라드는 듯한 공포가 밀려옴을 느낄 수 있었다. 네, 뇌가 약물에 정복당했음에도 나머지 1%의 정상적인 부분이 나를 일깨우려 애쓰는 것 같았다. 머리를 똑바로 들어 올리려 했지만 목의 근육이 다 풀려버린 것처럼 내 머리는 이리저리 내팽개쳐졌다. 우스꽝스럽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나는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다. 말해. 그놈이 누구야? 그의 질문에 나는 오직 진실만을 말했다. 지금 이 순간 내 눈앞에 보이는 그대로 말이다. 누구긴 누구. 야 바로 네 앞에 서 있는 놈이지. 뭔 개소리야. 그 두목 같은 녀석은 내 말을 부정했지만 나는 확신할 수 있다. 내 앞에 그놈이 나를 등지고 서 있다. 뒷모습만 봐도 분명히 그놈이 맞다. 내 차를 견인해 간 놈. 그놈은 나를 등진 채 두목 녀석을 노려보고 있는 듯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희뿌연 연막처럼 그가 반투명하게 보였다. 그놈이 나의 시야를 방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목 녀석의 형상이 투시되어 보였다. 사람이 아님을 직감할 수 있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기분이 묘하지? 무섭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그냥 이 안개가 아늑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런 게 뽕 맞은 기분인가? 나도 모르게 유사스러운 웃음이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는 그놈을 몰아붙였다. 내가 경찰에 신고했지? 시발놈. 내 차 네가 찾아와 시발놈아. 죽일 놈. 나의 횡설수설에 그 두목 녀석이 입을 열었다. 저 새끼 진짜 왜 저래? 약을 너무 탄 것 아냐? 완전히 미친 새끼군. 야, 더 이상 볼 것 없어. 처리해. 그는 불호령을 내리며 들고 있던 담배를 너무나도 깔끔해 보이는 바닥에 그냥 집어 던져버렸다. 그 와중에도 나는 거친 욕설과 간교한 웃음소리를 멈추지 않았다. 야 시발놈아. 내 차 내놔 개새끼야. 나를 등지고 있는 그놈을 인지하지 못한 채 조금 전에 나에게 약을 주사했던 건장한 청년이 옆에 탁자에서 뭔가를 집어들더니 발걸음을 나에게로 옮겼다. 끈이었다. 빳빳한 가죽 끈 같은 것을 몇 번 양쪽으로 소리내어 잡아채더니 이내 그것을 내 목에 가까이 가져다 대었다. 그러나 그 동작 후에 정작 그가 힘을 주어 조른 것에 자신의 목이었다. 그놈은 자신의 목을 조른 채 눈가를 뒤집으며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 녀석은 자신의 목을 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목을 조르는 가죽끈을 풀려고 하는 것 같았다. 내 차를 견인해 간 그 자식이 청년의 뒤에서 힘을 주어 목을 비틀고 있었기 때문이다. 뭐야? 저 자식. 혼자 뭐 하는 거야? 주변의 사내들이 새파랗게 얼굴이 질려 죽어가는 그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런데 연신 몇 번을 캑캑대던 그가
갑자기 가죽끈을 목에서 풀더니 아무렇지도 않은 듯 고개를 몇 번 좌우로 꺾었다. 달려들던 사내들도 걸음을 멈추고 그의 기이한 행동을 넋을 놓고 바라보고 있었다. 뒤이어 수차례 목을 꺾던 청년이 갑자기 검은 양복 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다. 조명등에 눈이 부시도록 반짝이는 그것은 좋기 30cm는 돼 보이는 시퍼렇게 날이 선 회칼이었다. 그리고 옷 뒤에 축제가 벌어졌다. 망나니의 칼춤처럼 몸을 이리저리 흔들더니 그는 자신에게 바라보던 건장한 사내들의 몸에 연신 칼질을 해대기 시작했다. 소름 끼치는 비명소리와 고성이 난무하면서 사방에 핏물이 뿌려지기 시작했다. 칼침을 수차례나 맞은 듯하는 놈이 내 무릎 위에 떨어졌다. 그의 마지막으로 남은 몇 번의 심장박동에 맞추어 빨갛게 그어진 멱살에서 피가 분수처럼 솟구쳤다. 물총에서 뿜어져 나온 물줄기처럼 따끈한 핏줄기가 내 얼굴에 쏟아졌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즐겼다. 오예. 그것이 입으로 들어가면 나는 분무기처럼 그것을 공중에 뿌려댔다. 몇 명의 사내들이 뒤엉킨 채 피의 제전은 계속되었다. 여기저기서 날아드는 여러 개의 회칼이 마치 무당들의 칼춤처럼 화려함을 더했다. 두목 녀석의 정수리에 회칼이 꽂히는 것을 마지막으로 피의 제전이 끝났다. 광기 어린 축제가 끝났음에도 회칼을 든 사내는 한동안 핏바다 속에서 홀로 망나니 춤을 계속 이어갔다. 그 붉은 바다에 물을 치우듯 그의 몸 서너 군데에서 물줄기가 용솟음쳤다. 그리고 또 한 놈이 망나니 춤을 추고 있었다. 칼을 든 사내와 겹쳐진 형상으로 똑같이 춤을 추고 있는 놈은 내 차를 견인해 간 그 시발놈이었다. 한참 동안 망나니 춤을 선보이던 그 시발놈이 갑자기 춤을 멈췄다. 그와 동시에 칼을 든 사내는 무너지듯 바닥에 쓰러져 버렸다. 옆모습을 나에게 보인 채 잠시 서 있던 그 녀석이 나를 한번 힐끔 쳐다보더니 연기처럼 사라졌다. 그리고 안개도 사라졌다. 서서히 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적막감이 밀려왔다. 오로지 들리는 것이라고는 누구의 몸에서 떨어지는지 모르는 액체 방울의 낙하 소리였다. 얼마의 시간이 흐르자 그 액체 방울의 낙하 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이젠 즐겁지가 않다. 약 기운이 조금씩 사라지면서 즐거움도 같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제야 처참한 도르게 현장이 눈에 들어왔다. 아, 나는 내가 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비명을 질렀다. 미친 듯이 몸부림을 쳤다. 미친 듯이 발버둥을 쳤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바닥에 뿌려진 미지근하고 끈적한 액체의 촉감이 내 뺨에 느껴졌다. 그리고 그 형사의 경험담처럼 바닥에 엎어져 죽어있는 한 사내의 부릅뜬 눈과 마주쳤다. 그 형사도 이런 기분이었겠구나. 시발. 긴 한숨과 함께 조금 전에 미쳐 뿜어내지 못한 끈적한 액체가 입속에서 새어나왔다. 아, 졸리다. 오늘은 너무나도 피곤한 하루다. 집에 가고 싶다. 나는 실신하듯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성태야, 성태야. 어떤 익숙한 목소리에 부르며 나는 눈을 떴다. 아버지였다. 이제 정신이 드냐? 아버지가 웬일로 이렇게 친절하시지? 김성태 괜찮아? 사건 현장에 동행했던 그 형사가 아버지 뒤에 서 있었다. 여기가 어디죠? 병원이다. 이놈아 아예 여기서 살림 차릴래? 늘 같은 아버지의 비아냥거림 속에 전에는 느끼지 못한 울먹임이 느껴졌다. 아버님 잠깐 나가 계시죠. 형사의 부탁에 아버지는 걱정스러운 눈빛을 지우지 못한 채 병실을 나섰다. 아버지가 병실을 빠져나간 것이 확인되자 형사는 말을 이었다. 그러고 보니 우리 통성명도 못한 것 같네. 나 X경찰서 강력계 1팀장 박정우 경사다. 나는 그의 시선을 뿌리치고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너 어떻게 거길 간 거냐? 네 의지로 간 거냐? 아니면 납치된 거냐? 갑자기 두려움과 서러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갑자기 뜨거운 눈물이 콧등을 넘어 침대 속으로 젖어들었다. 김성태. 나의 후느낌에 박 경사는 더 이상 질문을 던지지 않고 나지막이 내 이름을 불렀다. 무서워. 시발 이제 그만 내버려둬. 쥐어짜듯이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나는 뜨거운 눈물을 연신 쏟아냈다. 나의 후느낌이 멈출 때까지 박 경사는 조용히 기다려 주었다. 10여 분이 지났을 때쯤 내가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자 박 경사는 입을 열었다. 듣기 싫어 들어라. 너 거기 내가 알고 간 것 아니지? 이거 누가 적어준 거지? 박 형사는 그 쪽지를 나에게 들어 보였다. 누가 적어준 게 아니지? 이거 네 글씨지.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일런트 엔젤이 뭐야? 몰라요. 나의 성의 없는 대답에 박 형사는 무언가를 고백하듯 긴 얘기를 꺼냈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너만 알고 있는 걸로 해. 몇 개월 전에 우리 수사팀은 대규모의 신종 마약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어. 그때 수사망에 포착된 조직이 하나 있었는데 어제 너와 같이 있었던 놈들이야. 그 조직은 몇 개의 나이트클럽과 고급 스탠드바를 운영하고 있었어. 그런데 그 조직들이 주요 근거지로 삼는 스탠드바가 하나 있었는데 주로 돈 좀 있는 사람들이 출입을 하는 곳이었지. 철저한 회원제와 신분 보장으로 누가 드나드는지 알아내기가 쉽지 않았어. 거기엔 얼굴 마담격의 여자가 있었는데 미모가 얼마나 출중하고 위험했는지 그 여자 때문에 매상이 장난이 아니었다고 하더군. 그 여자가 바로 내가 찾아낸 김나연이라는 여자야. 박 형사의 놀라운 말에 나는 시선을 돌려 그를 쳐다보았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수사에 착수했음을 어떻게 알았는지 조직의 중간 보스급으로 보이는 한 놈으로부터 전화가 온 거야. 누구냐고 물으니까 자신을 마두라고 소개하더군. 물론 그쪽 세계에서 사용하는 명칭은 아니었겠지. 그 녀석은 자신과 김나연의 신변을 보호해주는 조건으로 우리에게 정보를 주겠다고 했어. 무슨 장부를 하나 넘기겠다고 했는데 약속 시간을 잡기가 쉽지 않았지. 장부를 손에 넣기가 힘들었는지 아니면 조직의 철저한 내부 단속 때문이었지 모르지만 아무런 진전도 없이 시간이 그렇게 흘러갔어. 그런데 보름 만에 마두한테 전화가 온 거야. 피곤함이 역력한 목소리였는데 뜻밖의 얘기를 하더라고. 김나연이 보이지 않는다고. 아무래도 죽은 것 같다는 거야. 그런데 박 형사는 잠시 입을 굳게 다물더니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그런데요. 나는 이미 박 형사의 얘기에 빠져들고 있었다. 그런데 마두가 횡설수설을 하는 거야. 나연이가 매일 밤 자신을 찾아온대. 물에 빠져 죽은 사람처럼 온몸이 흠뻑 젖은 상태로 창백한 얼굴을 하고 매일 밤마다 자신의 집을 찾아온다는 거야. 수면 중에 인기척에 놀라 깨어보면 어둠 속에서 그 여자가 자신의 옆에 누운 상태로 노려보며 잊기도 하고 어느 날 밤은 깨어보면 나연이가 그 소름 끼치는 차림으로 화장대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고 있다는 거야. 깨어보면 꿈이고 깨어보면 꿈이고 매일 밤마다 악몽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야. 그럴 때마다 실내에서도 사방이 안개로 뒤덮인다고 하더군. 나는 갑자기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나도 모르게 다시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다. 간신히 나 스스로를 진정시킨 후 시선을 맞추지 않은 채 나는 박 형사에게 물었다. 마두라는 사람 어떻게 되었어요? 나의 물음에 박 형사가 답을 거부했다. 분위기를 눈치챈 나는 간략하게 다시 물었다. 죽었죠? 그래. 또다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 간신히 눈물을 멈추고 나는 박 형사에게 물었다. 어떻게 죽었어요? 새벽에 살고 있던 아파트 15층에서 투신했어.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마두의 얼굴을 본 거야. 초면치고는 너무 처참하게 만난 거지. 현장에 가니까 머리가 깨져 뇌수가 흘러나오고 있고 팔다리는 모두 부러져 제멋대로 꺾인 기이한 자세를 만들고 있는 시체가 있더라고. 처음엔 그 얼굴의 주인공이 마두인지조차 몰랐지. 전에 본 적이 없으니 말이야. 사건을 조사하면서 우리서와 내 번호가 찍힌 그놈의 휴대폰 통화 내역을 보고 알게 된 거지. 휴대폰 통화 내역은 정말 중요한 정보였어. 수없이 많은 번호들을 우리는 일일이 다 조회를 했지. 그런데 몇 개의 떨거지 놈들의 번호를 빼놓고는 모두 엉뚱한 주인을 가진 대포폰이었어. 마두의 것도 마찬가지였고 아무리 불법을 일삼는 조폭이래도 거의 모두가 대포폰으로 활동한다는 것은 드문 일이야. 뭔가 철저히 지켜야 할 비밀이 있는 거지. 어찌되었든 우리에게 정보를 넘기겠다는 사람이 죽었으니 우리는 앞뒤 가릴 것 없이 철저히 수사를 했지. 족적, 지문, 머리카락, 아파트 출입구와 엘리베이터의 CCTV. 우리는 가능한 모든 것들을 분석하고 조사했지. 마두의 죽음으로 우리는 뭔가를 캐낼 수 있을 것 같았어. 그 사건을 계기로 수사팀은 그 조직의 근거지를 얼마 동안 출입할 수 있었거든. 모두들 입을 열기를 꺼려하고 많은 부분에서 제한되긴 했지만 어느 정도 정보를 얻어낼 수 있었지. 그런데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조직과의 연관성은커녕 타살의 흔적조차 전혀 보이지 않았어.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 CCTV는 그 어떤 침입의 흔적도 보여주지 못했어.
족적이나 지문은 모두 마두의 것이었고 타살 흔적 하나 잡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져들었고 결국 자살로 종결되었지. 박 형사는 긴 한숨을 한번 내쉬더니 말을 이었다. 그러나 형사의 직감이라는 게 있어. 물증은 없었지만 타살이라는 심증을 버릴 수가 없었지. 죽기 전 마지막으로 통화한 날에 마두가 한 말이 있었어. 그 자식이 나를 죽일 거라는 거야. 무엇을 감추는지 그 자식의 정체를 말하지 않는 거야. 게다가 처음 새벽에 그를 발견한 경비원 목격담도 우리의 심증을 뒷받침해줬지. 나는 박 형사를 등지고 옆으로 누운 채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을 손으로 훔쳤다. 새벽 순찰 중에 싸우는 듯한 고함 소리가 들려 그쪽으로 달려갔는데 한 남자의 비명소리가 들리면서 흥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야. 자살을 결심한 사람은 비명을 안 질러. 마두는 분명히 누군가에게 떠밀린 거야. 싸우는 듯한 고함 소리는 또 뭐야? 분명히 뭔가가 있다고 확신이 섰어. 그런데 이상한 건 목소리의 종류는 한 가지뿐이었다고 경비원이 말한 부분이야. 뭐 귀신 놀이도 아니고 미친 것도 아니. 누가 죽였는지 알아요. 갑작스러운 나의 나지막한 목소리에 박 형사가 하던 말을 멈추었다. 그리고 다시 조용히 입을 열었다. 너 지금 뭐라 그랬냐? 마도라는 사람 누가 죽였는지 알고 있다고요. 박 형사는 나의 팔뚝을 잡아당겨 돌아 누운 나를 바로 잡았다. 너 지금 그 말 사실이야? 흥분한 듯한 박 형사의 눈빛이 느껴졌다. 누구야? 어제 그놈들을 죽인 놈이에요. 그럼 어제 그놈들이 지들끼리 치고받은 게 아니었어? 외부 침입 흔적이 전혀 없던데. 족적이나 지문도 그놈들 것밖에 없었고. 누군지 모르는데 사람이 아니었어요. 뭐? 나는 길게 심호흡을 한 뒤 긴 얘기를 꺼냈다. 어제 형사님과 헤어져 집으로 향하던 중 그쪽 지의 번호로 전화를 했어요. 나는 어제 오후부터 지금 이 병원에서 눈을 뜰 때까지 기억하고 있던 일을 박 형사에게 낱낱이 얘기했다. 내가 말을 하고 있는 동안 박 형사는 한 번도 나의 말을 끊지 않았다. 아니 끊을 수가 없었다. 말하는 나도 황당무계한 소리로 들리는데 박 형사는 오죽하겠는가. 멍하니 넋을 놓고 들을 뿐이었다. 그쪽 지에 적인 글씨체가 제 것이잖아요. 저는 글씨를 쓴 기억도 없고 그 내용이 뭔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저도 그놈한테 당한 거죠. 귀신에 홀린 거예요. 내 얘기가 끝났음에도 박 형사는 한동안 입을 열지 못했다. 나 또한 박 형사의 대답을 기다리느라 입을 다물고 있었다. 너 진짜로 귀신 볼 줄 아나 보다. 한동안 침묵을 유지하던 박 형사가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는 말을 내뱉었다. 제 예감이 틀리길 바라지만 왠지 이걸로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박 형사는 무거운 표정을 짓더니 자리에서 일어섰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얘기하자. 조금 전에 의사가 너 다친 게 아니라 잠이 든 거라고 하더라. 퇴원해도 된다는 얘기지. 원하면 집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줄게. 괜찮아요. 그냥 버스 타고 갈게요. 사람 많은 게 좋아요. 요즘은 사람하고 같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새삼 깨닫고 있어요. 그래. 알았다. 나중에 보자. 박 형사가 나간 뒤 아버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나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많은 사람들이 있기를 바랐지만 버스 안에는 빈자리가 여러 군데 보였다. 창가 자리에 앉은 나는 오후의 나른한 햇살을 즐겼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생각의 종류가 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머리가 텅 빈 느낌이었다. 왜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지, 어쩌다 이런 이유 모를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는지 정리가 되지 않았다. 지금 단 한 가지 나의 바람은 이 악몽 같은 사건의 고리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것이다. 낮은 고도로 떠있는 태양빛이 내 두 눈을 비추고 있었다. 노란빛 광원 속에 붉은빛이 간간히 섞여 아른거렸다. 서서히 졸음이 쏟아지는 것처럼 몸이 나른해졌다. 졸음 때문인지 너무나 밝은 눈부심 때문인지 주변 사물이 흐려져 잘 보이지 않았다. 마치 안개가 긴 것처럼 주변이 뿌옇게 흐려졌다. 그때 누군가가 내 옆자리에 앉았다. 손자를 데리고 탄 허름한 차림의 할아버지였다. 5살 정도로 보이는 하얀 빵모자를 쓴 그 꼬마는 너무나도 귀엽고 천진난만해 보였다. 다소곳이 손을 모으고 앉아있는 노인의 앞에 서서 꼬마는 연신 그의 손등을 두드리며 장난질을 해댔다. 손자의 귀여운 장난에도 할아버지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무덤덤하게 다른 곳에 시선을 두고 있었다. 내가 쳐다보고 있는 것을 느꼈는지 꼬마가 나를 보며 해맑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나 또한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정말 귀여운 손주였네요. 나의 과거형이 섞인 말에 노인이 고개를 돌려 무표정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할아버지와 놀았던 게 가장 재미있었대요. 계속 나를 응시하던 노인의 얼굴이 조금씩 일그러졌다. 그리고는 이내 그의 눈가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항상 할아버지와 같이 다닐 거래요. 놀이터도 가고 공원도 가고 버스도 타고 지하철도 타고. 나는 아이의 말을 그 노인에게 계속 전달해 주었다. 아이는 입을 열지 않고 눈빛으로 나에게 말하고 있었지만 나는 모든 것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 만드기. 응, 그래, 만드기 아저씨네 가게 가서 물고기 구경하는 게 제일 재밌대요. 거기 가자는데요. 나의 말에 갑자기 노인은 두 손을 꼭 움켜쥐고 닭똥 같은 눈물을 떨구었다. 할아버지의 울먹임에 손주 또한 표정이 어두워졌다. 할아버지, 손주가 울지 말래요. 나의 말에도 불구하고 노인은 쥐어짜듯 연신 눈물을 쏟아냈다. 이젠 그냥 봐도 사람과 혼령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하얀 빵모자 밑으로 드러나 보이는 민머리는 꼬마가 어떤 이유로 죽었는지 말해주고 있었다. 노인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고맙네 젊은이. 연신 눈물을 훔치던 노인은 조용히 우두주머니에서 상표가 떨어져 나간 갈색 드링크제 병을 꺼내 들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금방 알아챌 수 있었다. 느지막하게 결혼한 아들놈 부부가 그 핏덩이를 남기고 사고로 죽었다오. 팔육이라고는 그 핏덩이 하나 남았었는데 몇 년 뒤 그놈마저 몹쓸 병에 걸려 치료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죽었다오. 그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 자식 새끼다 보내고 이 늙은이가 살아서 뭐하겠소. 할아버지, 그래서 죽으려고 하신 거예요? 나의 물음에 노인은 말을 잇지 못했다. 이렇게 귀여운 손주가 할아버지 곁을 떠나지 못하고 지켜주고 있는데 할아버지 그러시면 안 돼요. 할아버지가 손 잡으세요. 이게 할아버지 손주의 손이에요. 나는 꼬마의 손을 짚어들어 할아버지의 손바닥에 다소곳이 올려놓았다. 노인은 내 손을 몇 번 어루만지더고 무엇인가 느껴지는지 한 손에 빈 공간을 만들어 손가락을 오므렸다. 그리고는 입에 힘을 주어 굳게 담은 채 또다시 진한 눈물을 몇 번 쏟아냈다. 몇 번에 걸친 나의 위로의 노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나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고맙네. 젊은이 누군지 모르지만 정말 고맙네. 다시 집으로 돌아가겠네. 다른 이가 보면 우스꽝스러워 보일지 모르지만 노인의 손주가 서 있을 자리를 내려다보며 무슨 말을 건네는 것 같았다. 노인의 손을 잡고 있던 꼬마가 나를 뒤돌아보고는 또 한 번의 해맑은 웃음을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나도 가볍게 손을 들어 인사를 하고는 버스에서 내려 멀어져 가는 그들을 계속 지켜보았다. 잘 지내렴. 귀신도 종류가 있구나. 저런 귀신만 만나면 좋으련만. 이젠 나의 이런 능력을 나 스스로 받아들이는 듯했다. 그때 내 휴대폰에 요란한 진동음이 느껴졌다. 여보세요? 나 박 형사야. 예, 왜요? 너 나하고 이번 사건 조사할래? 갑작스러운 그의 제안에 잠시 머뭇거렸지만 나도 이 사건의 내막을 모두 알고 싶었다. 그리고 경찰하고 같이 있는 것이 좀 더 안전한 것이 아닌가. 제가 꼭 필요한가요? 사실은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네 능력이 필요해. 좋아요. 하겠어요. 오늘은 집에 가서 쉬어. 그리고 내가 내일 오전에 데리러 가겠다. 알았어요. 나는 왠지 설레기도 하면서 두렵기도 한 묘한 기분을 안고 집으로 향했다. 오피스텔에 도착하자 무거운 피로감이 몰려왔다. 며칠 동안 비워둔 집이라 낯선 냄새까지 나는 듯했다. 나는 취직을 핑계로 부모와 떨어져 산다. 취직이라고 해봤자 배운 게 없고 얼굴로 먹고 살다 보니 직업이 다 거기서 거기였다. 술집 서빙, 나이트클럽 웨이터, 호스트바. 그나마 내세울 만한 직업은 역시 바텐더였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일을 할 만하면 여자들이 달라붙어 제대로 한 우물을 팔 수가 없었다. 모든 용돈이나 경비를 여자들이 대주니 힘들게 일을 할 이유가 없었다. 그런 것들은 자꾸 나를 나태하게 만들었고 술과 여자에 찌들게 만들었다. 나를 잡으려고 일부러 임신한 여자들도 있었다. 그때마다 나는 계속 만나준다는 조건으로 중절 수술을 권했고 그 수술이 끝나면 가혹하게 차버렸다. 사람들은 나를 쓰레기라고 부를 것이다. 그렇다. 나는 쓰레기에 가깝다. 그런데 아직도 여자들은 겉모습이 멋진 상자에 담긴 나 같은 쓰레기를 좋아한다. 어떤 이는
멋진 상자의 모습에 반해 다가와서는 그 속을 열어보고 쓰레기라는 것을 알면 도망하고 어떤 이는 담겨 있는 것이 쓰레기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멋진 상자에 반해 그 안에 쓰레기까지 좋아한다. 내 주위에 모인 여자들이 예쁜 나비떼인지 아니면 더러운 파리떼인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들이 귀찮고 힘들게 느껴진다. 내가 사고 난 것도 알고 보면 나이트에서 50년이 내 음주운전을 막지 않았기 때문이다. 생각이 있는 년이라면 그럴 수가 없다. 우러질 년. 집이 너무 조용했다. 나는 리모컨을 들어 TV를 켰다. 늘 보는 스포츠 채널에서 야구 중계를 하고 있었다. 나는 입고 있는 옷을 모두 벗어버리고 욕실로 들어갔다. 샤워기를 틀고 샤워기 옆에 있는 세면대 위의 거울을 바라보며 물이 뜨거워지기를 기다렸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가관이었다. 그러고 보니 3일 만에 처음으로 보는 내 얼굴 같았다. 오른쪽 이마의 반창고는 간신히 꿰맨 자국을 감추고 있었고 왼쪽 광대뼈는 아직도 큼지막한 멍자국으로 덮여 있었다. 아래 입술도 살짝 찢어져 핏기가 보였고 눈 밑에 검푸른 다크서클은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영양분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이마의 반창고를 떼어냈다. 샤워를 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젠장. 그 만신창이가 된 얼굴에 꿰맨 자국까지 드러나자 내 얼굴은 거의 프랑켄슈타인처럼 보였다. 헐 씨발. 당분간 여자 만나기는 글렀군. 나는 세면대에 차가운 물을 채웠다. 정신을 차리고 싶었다. 물이 어느 정도 차자 나는 그곳에 얼굴을 담갔다. 숨을 참으면서 온갖 잡념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었다. 꿰맨 상처 속으로 물이 침투하는지 가끔씩 따끔거렸다. 30여 초가 지났을까? 나는 고개를 들어 폐 속에 쌓인 고농도의 이산화탄소를 내뱉었다. 어느새 샤워기에서 나오는 진기가 세면대 위의 거울에 안착했다. 부옇게 흐려진 저 거울 건너편에 못난 내 얼굴이 있다. 차라리 이런 내 얼굴은 안 보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 나는 잠시 허탈한 쓴 웃음을 짓고는 왼손을 들어 거울을 한번 문질렀다. 닦이지 않는다. 다시 문질렀다. 그래도 닦이지 않는다. 갑자기 심장이 격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팔다리가 후들거렸다. 나는 미친 듯이 두 손으로 거울을 문질렀다. 그제야 거울이 왜 닦이지 않는지 알 수 있었다. 이건 안개다. 그런데 샤워기에 증기가 만든 안개가 아니다. 공기 중에 그 물방울은 소름 끼치도록 차가웠다. 그리고 조금씩 거울 속에 뿌연 안개가 읊어지더니 그 속에서 연쇄살인마 같은 그 녀석이 모습을 드러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나는 거울을 문지르던 두 손을 거울로부터 서서히 떼어냈다. 열기에 모든 손가락이 경기를 일으키며 떨리는 것이 눈에 보였다. 손가락 사이로 거울 속에 섬뜩한 미소를 짓고 있는 그 녀석이 보였다. 그리고 나에게 공포감을 심어주려는지 자신의 손가락으로 목을 끊는 신용을 하였다. 개새끼.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욕설과 함께 나는 허공에 떠있는 내 두 손을 불끈 쥐었다. 그리고 그놈을 향해 괴성을 지르며 오른주먹을 날렸다. 개새끼야. 강력한 파열음과 함께 거울은 자신의 몸을 수십 조각으로 나누었다. 죽여버리겠어. 이 개새끼. 나는 잘게 쪼개진 거울 위로 연속적으로 주먹을 날렸다. 시발놈. 널 꼭 찾아내서 죽여버리겠어. 내 무서워할 줄 알아? 이 개새끼야. 나는 울부짖음에 가까운 욕설을 날리며 주먹질을 멈추지 않았다. 어느새 거울의 중앙부에 모인 빗물들이 쭉 흘러내리며 세면대 속에 물에 빨간색을 입히기 시작했다. 이 개새끼 시발놈. 주먹질을 멈추자 손이 아려왔다. 나는 분쇄된 거울에 머리를 박고 거친 숨을 내쉬었다. 그와 동시에 콧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는 작은 방울이 핏물 위로 떨어졌다. 세면대 속의 작은 거울 파편들이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붉은색의 광택을 내뿜고 있었다. 네 놈이 어떤 놈인지 반드시 찾아내겠어. 나의 속삭이는 듯한 굳은 다짐의 말은 거실의 TV 소리보다 작게 들렸다. 너 손 왜 그래? 붕대를 감고 있는 내 오른손을 본 박 형사가 물었다. 어제 그 자식이 나타나서 신나게 두들겨 패줬어요. 이젠 귀신하고 싸울 정도군. 내공이 장난 아니네. 허허. 웃지 마세요. 나의 진지한 부탁에 박 형사는 재빨리 입을 닫았다. 박 형사는 뒷좌석에 앉아있는 나에게 운전하고 있는 형사 한 명을 소개했다. 아참, 김나연이 사채 찾으러 오갈 때 봤지?
강형사라고 우리 강력팀 최고 몸짱이지. 운전을 하고 있는 그는 전방을 주시한 채 잠시 오른손을 들어 나에게 인사를 했다. 그런데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박 형사는 잠시 말을 아꼈다. 지금 어디 가냐니까요. 내가 아는 무당에게 가는 거야. 뭐, 내가 힘들겠지만 귀신을 불러낼 거야. 나는 순간 허탈감이 밀려왔다. 젠장, 필요하다는 게 이거였어요. 귀신 쫓아다니면서 수사하는 게 아니고 네 주변에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인 줄 알아? 좋든 싫든 넌 지금 사건의 중심에 있어. 힘들더라도 협조해야 돼. 게다가 넌 우리가 조사하는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귀신을 들이나 봤어. 그것들을 불러내서 정보를 알아낼 거야. 만일 안 되면 몸으로 뛰어야지. 알았어요. 그리고 김나연이 국과수에서 연락 왔는데 살해되었대. 맞잖아요. 내가 살인이라고. 직접적인 사인은 교살이야. 그런데 혈액에서 염산페치딘이 극소량 검출되었어. 염산페치딘? 그게 뭐예요? 주로말기 암 환자에게 투여하는 강력한 진통제야. 그런데 중독성이 필로폰보다 서너 배나 강해서 병원에서도 관리를 철저히 하는 약품이지. 그런데 어떻게 그게 김나연 몸에서 발견되었느냐가 문제야. 아마 김나연도 우리가 조사하는 마약 조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야. 이 순간 나는 더 궁금한 것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만나러 가는 무당은 누구예요? 옛날에 우리에게 크나큰 상처를 주고 사건을 하나 해결해준 무당이야. 그 사건이 뭔데요? 박 형사는 잠시 전방을 주시한 채 뭔가 생각을 정리하는 듯 말을 아꼈다. 그리고 잠시 후 긴 얘기를 꺼냈다.